자, 여러분, 저 고성훈 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지방직을 앞두고 있는데, 자, 어떤 애는 보통 이제 옛날에는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좀 더 평이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안 그런 해도 몇 해 있었습니다. 지방직이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국가직보다 더 어려웠던 해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의도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평이하게 내겠다는 것은 아주 출제를 깔끔하고 평이하게 내겠다는 기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좀 하다 보니까 지방직이 조금 더 체감적으로 24년도도 그랬거든요. 24년도도 그 왜 불교 건축물 문제 있죠. 법주사 팔상전 그 문제를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바람에 체감적으로는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더 어려웠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국가직이 워낙 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지방직은 사실 여기보다 더 쉽게 낼 수 있겠냐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직은 요거보다 5점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가직을 이제 제가 촬영도 좀 했지만 리뷰를 좀 해보면 결국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한 문제는 두 문제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머지 18문제를 틀린 거는 객관적으로 이건 공부 부족이죠. 공부 부족이고, 그런데 18번하고 19번이 결국은 수험생들한테 90점, 95점 만점을 가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시를 경험 삼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 엄연히 5대1, 10대1. 좀 인기 있는 직렬이나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대1에 육박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 점수가 이렇게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뭐 85점, 90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본인은 뿌듯할지 몰라도 이거 합격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지면 95점 아니면 만점입니다. 이게 이 점수가 합격생들한테 필요한 점수지 90점만 해도 이거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혔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출제감 200제 이걸 이제 그 기획을 해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은 뭐냐? 제가 이제 이번 국가직을 보고 나서 수험생들이 결국은 두 문제나 세 문제 때문에 90점, 95점 만점이 갈리는데 그 나머지 문제를 틀리는 건요. 이건 객관적으로 이건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우리 압축 정리 같은 걸 들으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요 강의는 고 18번, 19번 같은 문제 있죠.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약간 난이도가 좀 있다 또는 변별력이 조금 있다. 이런 문제들을 잡기 위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번 국가직에 뭐 80점, 85점은 나왔다.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요. 우리 그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 같은 압축 정리 듣고요. 절대 사료 특강 듣고요. 그다음에 기출 열심히 풀고 그다음에 저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모의고사 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이번 국가직에 90점, 95점 그래도 그 정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지방직에 뭐 솔직히 킬러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나마 변별력을 조금 출만한 문제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좀 실수하지 않고 쫄지 않고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초보들을 위한 뭐 제가 흔히 부르는 오랑캐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 뭐 국가직에서 뭐 대충 한 90점, 95점 정도 나온 사람들. 저희 그 얼마 전에 메가 전국 모의고사 쳤잖아요. 그걸로 대충 뭐 85점, 90점은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자, 요 강의 들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구성할 거냐 하면은 토탈하면 220제인데 요 200문제는 그 우리 한국사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국사는요. 나오는 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공시 과목들 중에서 범위가 제일 확실한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보면 강사들의 교재나 이런 걸 보면 뭐 엄청 많이 외워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거는요 그냥 강사들이 만든 그 책이고요. 실제로 우리 한국사는요 지난 한 10년 동안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법원직 보면 기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어긋난 적이 2018년 국가직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교과서 범위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너무 이제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시면 안 되죠. 이제 한국사에 그 맨날 나오는 소위 출제가 가능한 요 주제가 이제 115개 정도 됩니다. 115개 정도. 알겠죠? 뭐 독립협회도 하나의 주제로 하고, 대한제국도 하나의 주제로 하고, 애국개몽운동도 하나의 소주제로 하고, 뭐 항일의병 같은 경우에는 쪼개가지고 뭐 을사의병, 을미의병, 정미의병 이걸 각각 쪼개갖고 하나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세분화하게 자르면 한 115개 정도 주제가 나옵니다. 소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5개 소주제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씩 제가 이제 어떤 주제는 이제 2개씩 그렇게 해갖고 이제 200제를 구성을 한 겁니다. 실제 출제 빈도보다 근현대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근현대 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사료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료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진짜 파이널 모의고사 한 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에서 220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방직에서 이번 국가직 18번, 19번처럼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살짝 틀릴 만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잡기 위한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죠. 선생님 저 시간 없는데 그냥 쭉 제가 풀고 틀린 문제만 맞아요. 틀린 문제만 바로 옮겨가면서 강의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좀 이게 뭐 여러분들 내공대로 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첨 파일입니다. 왜냐? 책을 내기에는 책으로 출간하기에는 이게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분량이 200쪽인데 그러니까 200쪽이 아니라 100쪽이죠. 이 100쪽 가지고 책 못 냅니다. 그래서 첨 파일입니다. 알겠죠? 프린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패드 같은 데 담아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제가 하나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 기출변형 600제 있죠. 기출변형 600제에서 이제 문제를 뽑았습니다. 근데 기출변형 600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 국까지 끝나고 나서 제가 하루 종일 14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개량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지금 수준 트렌드에 맞게 문제를 조금 더 평이하고 깔끔하게 고치는 작업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서 아주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내공이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들은 얼추 뭐 한 80% 90% 맞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확실히 아무리 여기서 문제가 쉬워도 이번 국가직 18번 19번 정도 난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간략하게 지금 한 7, 8분 정도 이 강좌 소개를 좀 드렸고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지방직에서 이번 그 국가직 18번, 19번 같은 문제가 한 3문제 이상 나오면 요 강의 듣기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근현대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근현대 쪽으로 이 근현대 쪽으로 가면 요거 이제 우리 기본서 서브노트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쭉 가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흥선대원군 문제 없죠. 왜냐하면은 흥선대원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뺀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의외로 시험 잘 나옵니다. 뭐 흥선대원군 직공기에 있었던 사실 또는 뭡니까? 이번 국가직 보면서 뭐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어요?
문제를 쉽게 내려다 보니까 문제의 물음이 다 뭐예요? 이 단체, 이 인물, 이 왕, 그 다음에 이 제도. 다 이겁니다. 물음이 다 이거예요. 이 인물, 그 다음에 이 단체. 알겠죠? 이 왕이 제의하고 있는 기간에 이 왕이 없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다 지금 묻는 게 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연 말단을 묻질 않아요. 엄청 유명한 단체. 알겠죠? 그 다음에 정말 유명한, 아니, 세종 나오잖아요, 세종. 신문학 나오잖아요. 맨날 나오는 사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근대사 책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근대사 편을 이제 교재를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나옵니다. 뭐, 흥선대원군의 업적, 뭐, 비변사 혁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전 회통, 경복궁 중건, 그 다음에 사창제, 알겠죠? 호포제, 그 다음에 서원철폐.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 너무 정답률이 높아가지고 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1번 한번 갑니다. 1번 이제 두 차례 양료, 뭐 이거 전부 언제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흥선대원군 직공기 있었습니다. 병인양료, 신미양료. 이상하게 시험에 신미양료 많이 냅니다.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내보잖아요. 병인양료, 신미양료가 단독 출제가 많이 됐는데 비율이 한 2대8 정도로 신미양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뭐 신미양료 힌트가 뭐겠습니까? 어제연 아니면 광성진. 그 힌트로 푸는 거죠. 뭐. 알겠죠? 병인양료 하면 뭡니까? 양은수, 장족산성 전투, 외규장각 도서약탈. 알겠죠? 뭐 이거 뻔합니다. 그래서 요 병인양료, 신미양료를 이렇게 단독 출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가끔씩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순서 나열로 나옵니다. 가와 나 사이 또는 순서 나열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죠? 병인양료나 신미양료라고 하는 요 사건은 여러분들이 뭐 연도를 아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 병인양료의 원인이 병인박해. 알겠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이 병인박해와 병인양료 사이에 평양에서 일어난 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그 다음에 병인양료와 신미양료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정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일일이 연도 안 외워도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절대연도 수업에도 말씀드리고 근현대 쪽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근현대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거의 뭐 연도를 알아야 되는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울 연도는 제가 늘 기준이 되는 연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화도 주약 1876년, 이모군란 1882년, 갑신정변 1884년. 솔직히 이렇게 기준이 되는 연도 딱 그 몇 개 외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 앞이다. 이거의 원인이다. 이거의 결과다.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와, 근현대사가 너무 지엽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도 싸게 외워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나온 지 벌써 7, 8년 지났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니은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제일 빠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외규장각 도서약탈이 이게 병인양료 때 있었던 거니까 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병인양료와 신미양료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으니까 리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척합의가 건립된 게 신미양료 직후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사실 한 3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1번 문제 같은 거는 너무 쉽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사 문제가 정말 깔끔하고 쉽고 평이하게 나오는 추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뭐 전공 과목이 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가 좀 되게 얕아졌어요. 공부가 좀 얕아지다 보니까 1번 같은 문제도 변별력을 갖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인양료와 신미양료. 병인양료가 먼저고 신미양료가 나중이에요. 그리고 요 병인양료 몇 달 전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양료와 신미양료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연도를 실제로 숫자로 물어보면 문제 안 나와요. 병인양요와 심양요 사이에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 있다. 이렇게 알면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1번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2번 문제가 뭐냐? 자, 지금까지 출제도 여러 번 됐죠. 여러분들은 강화도 조약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이 강화도 조약 몇 달 뒤에 강화도 조약에 딸린 부속 조약이죠. 조일 소조교 부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저기까지는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가 좀 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화도 조약만 알지. 요 두 개, 이 강화도 조약에 딸린 부속 조약인데 이거 잘 몰라요.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800제나 360제 보면 이런 문제 있어요. 있습니다. 역대 기출에 꽤 있어요. 자, 선수들, 요 조일 수호조교 부록하고 조일 무역 규칙이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맺어진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이 딸린 겁니다. 여기는 조일 수호조교 부록의 경우에는 뭐 기억하면 돼요? 맞습니다.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자, 이런 뭐라고? 무역 거래에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자,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의 활동 범위, 간행 이정을 심리로 정한다. 여기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이런 뭐라고? 부산의 개항장을 드나드는 일본국 정부 소속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위 무관세, 무항세 아닙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자, 일본인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서 쌀, 양미, 자, 곡물을 구매할 수 있다. 알겠죠? 요것 때문에, 요 조항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명 교환무역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미명 교환무역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는 지금 뭐예요? 조일 소조교 부록이에요. 나는 뭐예요? 조일 무역 규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선택지 분석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지금 문제집은요, 선택지 분석이 거의 99% 다 됩니다. 선택지 분석하면, 여기는 이 선택지 하나하나 전부 교과서의 중요 개념들을 가리키는 걸로 다 바꿔놨습니다. 역대 기출에 됐던 그 지문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선택지 분석해보시면 내공 많이 좋았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거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간행기정 심리. 요 부록입니다. 부록. 동그라미 2번에 자, 해안 측량권 이거 뭐예요? 이거 강화도 조약이 있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7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이라이트, 핵심. 동그라미 1번 선택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선택지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 조일 무역 규칙이 자, 만으로 7년 만에 개정이 됩니다. 요걸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요. 1883년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에 일본 측에 최국 대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방공용 규정이죠. 저 뒤에 문제 또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2번 문제는요. 정답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선택지가 뭘 가리키는 건지까지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공부 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들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강화도 조약이죠.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정식 명칭이 뭐죠? 조일 소조교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뭡니까? 아니 미국 인민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이거 뭐 뻔할 뻔자로 임오군란 2달 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일본을 제외한 서양 각국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근대적 조약, 근대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한 게 바로 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은요. 이거 이모군란 2달 전이다. 요렇게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연도 1882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모군란 2달 전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사실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 선택지 분석하면 뭐로 가요? 일본 공사관 경비병력 주둔을 허용했다. 요거 이모군란 직후에 체결된 재물포조약이죠. 재물포조약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 뭡니까? 최국 대우를 우리가 처음으로 명시한 건 강화도 조약에는 최국 대우가 없어요. 최국 대우를 처음으로 명기한 건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자, 동그라미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이 가. 오케이, 말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나 조약 이후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오우. 자, 선수들. 요거 직후에 일본에다가 이제 뭘 보내죠? 수신사를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제1차 수신사 김기수라고 하죠. 강화도 조약 직후에 일본에 파견된 게 바로 수신사. 나중에 이제 수신사가 또 가고 하니까 이걸 편의상 제1차 수신사라고 하죠. 김기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국가직에 또 언급됐던 보빙사절단. 알겠죠?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보빙사절단을 이듬해 1883년에 이제 미국에 파견을 합니다. 이 보빙사가요, 굉장히 지금까지 출제 많이 됐습니다. 이 보빙사가 여러분들이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필수 개념 중에 필수 개념인데, 이런 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공부 부족이죠. 공부 부족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출 800제나 360제 같은 데 보면 이 문제 있죠.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현대 쪽은 이렇게 잘 냅니다. 가와 나 사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봐봐요. 일본의 조사시찰단, 이 신사유람단이라고 하거든. 이게 1881년 4월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조약이 이게 뭐예요? 갑신정변 직후에 맺어진 게 한성조약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1881년과 1884년 사이에 그 사이를 묻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해국도지가 소개되었다. 여러분 이건 스킬로 푸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스킬이에요. 해국도지가 우리나라 개화사상, 초기 개화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훨씬 전에 이 해국도지가 소개됐겠죠. 아니 지금 요때면 벌써 개화사상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개화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책이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앞이겠죠. 맞습니까?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3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봐봐요. 제일 중요하기로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인쇄출판, 요걸 담당한 근대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성순보를 창간했죠. 1883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영선사 김윤식 일행이 청나라에 가서 이제 텐진의 기기국을 견학하고 왔죠. 그래서 지금 삼청동에다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무기공장이 기기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조폐공사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만든 화폐가 이게 당호전이죠. 그런데 제가 이 3개 근대 기구는 연도가 같아 그랬습니다. 1883년이죠.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도 박문국 1883년, 기기창 1883년, 전한국 1883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박문국, 전한국, 기기창이 전부 세트라니까? 이 연도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몰라도 이 박문국 연도는 알잖아요. 왜? 한성순보가 창간된 게 절대 연도거든. 그렇죠?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창간했는데 1년 정도 발행이 되다가 갑신정변 일어난 날 윤정기가 뽀사지면서 발행이 중단됐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스토리잖아. 단순 암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머리 글자 따서 애우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요거 깔끔하네. 그 마약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약쟁이 되는 겁니다. 약쟁이. 스토리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지. 그래야 오래 가는 겁니다. 뽕 맞으면 그 순간 달콤하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뽕에서 어차피 깹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스토리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스토리로. 2번이 정답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김기수. 자, 김기수 이거 제1차 수신사 김기수 강화도 조약 직후라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라미 4번. 자, 미국인 콜브란의 도움으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여러분 한성전기회사가 자, 여러분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전차 운행을 맡았죠. 사실 이 한성전기회사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대 기출에 찾아보면 은근히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역대 기출을 텍스트를 전부 쫙 쳐놓고 검색을 합니다. 한성전기회사 지금까지 18년 동안 19년 동안 출제 몇 번 됐나 딱 검색하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한성전기회사가 지문으로 나온 게 몇 번이냐 지금까지 최소한 5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성전기회사가 왜 중요한 단어냐. 자 봐봐요. 대한제국 황실이 여기다 돈을 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 콜브란이 이 운영을 맡았죠. 사실상 이제 한미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수도 한성의 그 상하수도,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등,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운행, 이걸 맡았던 회사가 이게 한성전기회사입니다. 알겠죠? 1898년에 설립됐죠. 됐습니까? 이런 스토리. 한성전기회사도 1898년 이 연도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한성전기회사에서 1899년에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전차 운행을 맡았다. 이게 핵심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렇게 하고요.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